네, 카카. 어제 5분 이상 들으신 라디오 방송이 뭐죠? 김어준의 뉴스공장. 아니, 이건 땡도 있어? 내가 뭘 들었는지 말했는데 이것도 오답이 있는 거야? 다시 묻겠습니다. 어제 5분 이상 들으신 라디오 방송이 뭐죠? 그러면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그렇습니다. 7월 10일부터 22일까지 이어지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 청취율 조사. 정답은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입니다. 아니, 왜 때리십니까?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는 왜 빼? 응? 여러분의 많은 참여 성원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5번째를 만난 미래의 기회 2018 특강 선대인 경제연구소가 7월 14일, 15일 이틀간 진행합니다. 1400만 영화 신과 함께의 제작자는 어떻게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흥행몰이에 성공했을까요? 전세계 1위 흥행게임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사람들은 어떤 자질을 가졌을까요? 미래의 유망한 바이오 제약 기업들은 무엇이며 남북정상회담이 열어준 북한의 경제적 기회는 무엇일까요? 다른 곳에서 결코 들을 수 없는 가성비 최고의 특강, 놓치면 손해입니다. 문의 전화 070-7584-2050.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 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중고차죠? 네. 그런데 이 차 진짜 있는 거 맞죠? 정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더욱더 믿음이 가는 더불어 중고차.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제1조선인을 대표하는 에세이스트 서경식 선생의 난민과 국민 사이를 준비했습니다. 아, 예. 정말 접하고 싶었던 주제입니다. 사실 교수님이 이 난민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실까 잔뜩 궁금했는데요. 자, 서경식 선생. 이분도 그럼 난민의 고충에 대해서 감수성이 높은 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자기 스스로를 난민 또는 반난민이라고 규정합니다. 난민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은 일본에서도 버림받고 조선, 한반도 어느 쪽에도 귀속되지 못하는 이른바 조선적을 가진 제1조선인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을 난민으로 봐도 크게 잘못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서경 선생은 제1조선인을 미립국자의 후예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일본 식민 지배 이후에 일본 국민으로 편입되지도 못하고
또 북한이나 남한 어느 쪽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물론 일본으로 귀화해서 일본 국적을 얻은 사람도 있고 또 북한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있고 남한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있죠. 하지만 어느 쪽도 택하지 않은 채 조선적이라는 이름으로 예, 조선적. 네, 그러니까 분단 이전에 우리는 조선인이었다. 우리는 일본 국민도 아니고 조선인이다. 분단된 국가 어느 쪽도 속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일종의 어떤 그 주변 경계인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송도율 교수가 그런 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 속하지 못한 경계인으로서 온갖 차별, 모욕을 감수하면서 살아왔던 거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륵국자의 후예인 난민 또는 반난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반난민으로서 국민이 되지 못한 자들의 비극을 쭉 펼쳐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입각해서 말이죠. 이 책의 제목이 난민과 국민 사이라고 했잖아요. 예. 여기에서는 난민의 반대말을 국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국가에 의해 시민권을 보장받는 데 비해서 난민은 국가에 의해서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에 처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제일조선인도 큰 맥락에서 보자면은 난민의 한 축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책에는 묵직한 글들이 많이 실려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고른 글이 괴물의 그림자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데 제일조선인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일본 영화 감독이나 작가들이 이 사건을 한 모티프로 해서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작품을 쓰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오에익 덴자부로와 같은 작가는 부르짖는 소리와 같은 그 소설을 통해서 이 사건을 형상화했고요. 그리고 오시마 나기사라는 영화 감독은 교수형이란 영화를 만들어서 이 사건을 그렸다고 합니다. 예. 이 고마스가와 사건 또는 이진우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1958년 9월에 한 여학생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이진우라는 18살 먹은 학생이 체포됩니다. 체포된 다음에 일사천리로 재판이 진행돼서 1962년에 사형 확정돼서 교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인 여학생을 죽였다는 혐의로 체포돼서 18살 먹은 제일조선인 이진우가 사형당한 그 사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사건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살해하고 강간했느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남겼다고 하는데 재판을 통해서 바로 이 사형을 당하는 과정에 많은 의문점이 있다고도 해요. 예. 그 내용들은 여기서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진우라는 18살 먹은 제일조선인에게 씌운 그 괴물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많은 언론들이 총동원돼서 제일조선인 이진우 집안들을 속속들이 파헤치고요. 차별적인 언사들을 무차별적으로 내뱉습니다. 그러면서 이 괴물이라는 이미지를 그대로 뒤집어 씌우고 바로 조선인에 대한 혐오의 상이 있죠. 인상들을 조작해 내는 것입니다. 이 점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우라는 사람이 뭐 무죄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주류 언론들 그리고 많은 일본인들은 바로 이 민족적 사회적 편견에 입각해서 조선인 이진우를 처단했던 것이죠. 이런 괴물은 괴물이어서가 아니라 괴물이라는 인상, 이미지를 덮어 씌움으로써 혐오라는 감정을 동원하죠. 예. 그러니까 이 일본인은 순수한 데 비해서 조선인 더럽고 지저분하고 게으르고 이렇다는 거죠. 그런 인상들을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내일이나 모레쯤 이제 일본 넷 우익들이 조선인에 대한 혐오 담론, 그러니까 혐한 담론들을 어떻게 구성해 나가는지 보겠습니다만은 일본 내부에서 특히 극우 세력들이나 또는 일본 중심주의자들, 일본 제일주의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조선인들을 얼마나 부정적인 타자로 대상화했는지 그 점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는 맥락에서 이런 상황을 본다면은 우리는 대단히 불쾌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런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인에 씌워진 그야말로 부정적인 이미지 일색입니다. 그 일색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런 이미지들을 조작해낸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발언을 할 수 있을지
어떤 비판을 가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진우를 비롯해서 조선인 각자의 성정이나 성격 이런 데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부정적인 이미지를 덮어 쓰는 거죠. 이 책에 실려있는 괴물의 그림자라는 글을 통해서 우리가 혹여 문제가 되고 있는 예멘 난민에 대해서 이런 이진우에 대해서 일본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괴물의 이미지를 뒤집어 씌우고 어떤 혐오라는 감정을 동원하는 게 아닌지, 그리고 그 혐오라는 감정을 동원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한 번쯤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진우 사건만을 사례로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예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 대표적으로 제일 조선인은 민중인가라는 글을 보면은 여기에 양정명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양정명이라는 사람은 차별을 견디지 못해서 일본에 귀화를 합니다. 일본인으로. 그러니까 이 귀화했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은 배신자라는 죄책감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오죽했으면 조선인으로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일본인으로 귀화를 했겠습니까? 예. 그 고통들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학대하고 차별하고 온갖 그 비난들을 퍼부을 때 그 모욕을 견딘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취직하는 것도 당연히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일본 여성과 연애를 했는데 조선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대로 그게 깨져버리기도 하죠. 이런 하나하나 얘기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무수하게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양정명이라는 이 제일 조선인이 쓴 글이 있는데요. 그 글에서 잠깐 인용된 부분 보겠습니다. 예. 그들은 제일 조선인입니다. 그들이 이국 땅에서의 비참한 삶을 선택한 것은 딱히 좋아서가 아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대수롭지 않게 말한다. 바보 취급 당하기 싫으면 제 나라로 돌아가면 될 것 아니냐고. 하지만 그들은 일본에만 생활 기반이 있고 순수한 민족성도 박탈당해버린 상태다.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현재 맥락에서 다시 읽어야 할지. 순수한 민족성이라고 했습니까? 네, 여기 그러니까 조선인으로서의 민족성, 어떤 문화적인 이 감각 이런 것들 다 박탈당해버린 상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가 조선인의 삶을 유지하려면 조선으로 돌아가 이런 거죠. 우리 일본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으려면 돌아가 이런 것들이죠. 야. 일본에서 제일 조선인, 물론 제일 조선인뿐만 아닙니다만 차별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저는 21세기 우리 한국에서 재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의구심을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에 대한 온갖 루머에 가까운 혐오 발언들이 정말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 증오와 혐오들이 발산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제일 조선인의 대표적인 사례인 양정명과 같은 사람들을 보면은, 또 이진우와 같은 사례를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못 궁금합니다. 결국 양정명은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자결합니다.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으로 건너온 사람의 후예로서 온갖 차별과 모욕 속에서 삶을 견디다가 결국 일본인으로 귀화했는데 그래도 차별이 끊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걸 견디지 못한 나머지 결국은 자결하고 맙니다. 양정명뿐만 아니고 박실 같은 사례들도 정말 리얼하게 이 책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은 애둘러서 제일 조선인의 상황을 하나 참조하면서 우리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민 논쟁, 이 논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번쯤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 근현대사를 보면은 어찌 보면 난민을 끊임없이 내보내는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식민지 시대 때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서 동양 척식 회사로 많은 땅들이 다 편입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은 반주나 시베리아로 떠나고, 경제적 이유든 정치적 이유든 또 독립운동을 위해서든, 그리고 제주도나 경상도나 전라도 쪽 사람들은 일본으로 떠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예.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이 나라에서 못 사니까 다른 곳으로 떠나야 했던 이 사람들이 난민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1948년 4.3 사건, 그러니까 4.3 항쟁이라고 얘기하지만 4.3 사건 때 이 4.3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적 의미 부여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의 맥락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준내전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이승만 정권 권력에 의해서 서북 청년단을 비롯한 권력의 끈앞풀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다는 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수많은 제주도 사람들이 오사카 쪽으로, 일본으로 다 피난했습니다. 예, 예. 피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난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오사카의 조선인 마을을 형성하고 살아왔습니다. 물론 수많은 차별의 시간을 겪어야 했죠. 지금도 예외가 아닌 것 같고요. 조선인은 더럽다, 조선인은 잔인하다, 조선인은 집요하다, 이런 편견과 모욕을 온몸으로 뒤집어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이뿐이겠습니까? 분단 이후에는 전쟁 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이 난을 피해서, 분단 상황을 피해서 가야 했습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지 한 번쯤 상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문제들을 잘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슬람 종교를 믿는 무슬림에 대해서 또는 아랍 국가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과연 우리의 실제적인 경험에 입각하고 있는 것인지, 또 역사적, 문화적 특이성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한 번쯤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아랍이나 이슬람 작품들을 제가 소개해드릴 생각인데요. 만약에 예멘인이 아니었다면, 팔레스타인인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동남아시아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이나 또는 결혼 이민한 사람들 또는 중국 동포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백인 불법 체류자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인간으로서 또는 우리의 그 역사를 끝없이 상호 참조할 수밖에 없다면 예멘이라는 나라는 사실 우리 한반도의 과거이자 미래인 것도 같아요. 예. 왜냐하면 예멘은 분단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분단 국가였다가 어렵사리 통일을 했는데 또 강대국의 개입으로 이 내전 상태에 돌입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만약에 우리의 현대사를 생각해 본다면 전쟁을 겪었던 우리가 분단 상황에 처해 있고 만약에 우리 어렵사리 통일한다면은 이 예멘과 얼마나 다른 정치적 국면으로 치달을지, 그럴 때 수많은 우리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향할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통일은 대박이라고 얘기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흡수 통일을 얘기했던 사람들에게 한번 묻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통일을 서둘러 한다고 얘기한 사람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통일이 됐을 경우. 그럼 2등 국민으로 대하지 않을 것인가? 차별과 모욕을 북한 주민들로서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벌이고 있는 논쟁을 한 번쯤 찬찬히 설득력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서경식 선생의 난민과 국민 사이를 통해서 제일조선인의 위치를 한 번쯤 돌이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책 소개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금요일자 한겨레에 홍세화 선생 칼럼이 실려 있네요. 제목이 혐오 감정은 어디서 비롯됐을까입니다. 제 시선을 그대로 사로잡았는데요. 홍세화 선생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20년 동안 프랑스에서 난민 상태로 살았습니다. 예.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 잘 기억하실 겁니다. 홍세화 선생이 작금에 한국에서 벌어지는 예멘 난민을 향한 그 혐오 발언들을 보고서 착잡했던 것 같습니다. 몇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예. 제주도에 온 예멘 출신 난민들에 대한 동시대인들의 혐오 감정 표현에 나는 심한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내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때로 쳐들어온 성폭력 범죄 집단으로 비치기까지 했다. 독일처럼 한 해에 8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이 밀려드는 것도 아니고 오스트리아처럼 내국인 출생자 수보다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인원수가 더 많다는 이유로 극우 정치 세력에게 정체성 공포의 빌미를 주는 정도가 아닌 고작 500여 명. 그런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제기된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증, 무사증 입국, 난민 신청 허가 폐지, 개정 청원 요구에는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 댓글 중에는 차마 옮길 수 없는 내용이 적지 않다. 내 귓가에는 벌써 인권 감성파리, 집어치워, 내 집이나 내줘 따위의 소리가 들린다. 이 거대한 혐오 감정은 어디서 분출된 것일까? 그리고 또 이렇게 이어갑니다. 다만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 만나보지도 않고 겪어보지도 않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혐오 감정을 가질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이 그것이다. 내가 시대 변화에 둔감한 순진한 로맨티스트여서일까? 알지 못한 채 사랑한다는 말은 어렴풋이나마 이해되는데
알지 못한 채 혐오한다는 말은 잘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스스로 인종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다만 인종주의의 언행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다. 나와 다른 인종, 문화를 가진 대상을 차별, 배제, 억압하고 그것으로 성이 차지 않을 때 혐오의 단계로 넘어가는 게 순서일 듯 싶은데 어떻게 그런 과정이 생략된 채 바로 혐오하는 것일까? 기억력이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면 3년 전 3살짜리 시리아 어린이 알란 쿠르디가 터키 해변에 죽은 채 떠밀려온 사진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때 가질 수 있었던 측은지심은 가령 그의 아버지, 그 아저씨가 제주도 난민으로 왔을 땐 혐오 감정으로 돌변하는 것인가? 아니면 화면으로 만나는 것과 직접 대면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인가? 저는 이 홍세화 선생의 질문을 다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단락만 더 보겠습니다. 예. 난민은 자기가 속했던 국가와 사회를 떠나야 하고 가족, 친지, 동료, 이웃과도 멀어져야 하는, 그러면서 물설고 낯설고 말도 통하지 않는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막막하고 가슴 먹먹한 일상을 살아야 한다. 언제나 소수자이고 약자인 그들에게 잠시 편견과 혐오 감정을 내려놓고 눈길 한번 주면 안 될까? 감성을 가진 사회적 동물이어서 사소한 냉대와 불친절을 당해도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을 갖는 게 인간이지만 한순간의 눈길 교환만으로도 상대방이 겪은 삶의 층위를 느낄 수 있고 그 깊이와 폭에 대한 공감, 아니 공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신뢰를 느낄 수 있는 게 인간이기에. 네, 이렇게 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홍세화 선생이 거의 다 해버렸습니다. 예. 홍세화 선생의 글을 모티프로 해서 이 서경 선생의 난민과 국민 사이라는 책을 참조하시면서 우리 지금 현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논쟁들을 한번 돌파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정말 논쟁을 하더라도 설득력 있게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근거 없는 무차별적인 가짜 뉴스에 기초해서 혐오를 유포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 민족이 그 오랜 세월 동안 근현대사에서 겪어왔던 차별의 고통들, 모욕의 고통들, 혐오의 고통들을 되새기지 않는다면은 현재의 이런 이 논쟁들은 저는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분들, 그분들의 입장도 나름 어떤 설득력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열심히 들여다봤는데 무릎을 치게 만드는 그런 합리적 주장은 없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본 범위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인도주의를 무시해도 될 만한 사안인지 이걸 이렇다라고 설득한 그런 글을 보지 못했습니다. 양심의 울림이 그러한 거겠죠. 그렇다면은 현실론에 입각해서 난민 받으면 안 된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입장을 또 우리 일각에서는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편에 서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죠. 예. 사실은 좀 더 이런 논쟁들이 좀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슬림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이슬람 문명에 대한 공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지 않고 어떤 종교적인 접근, 그리고 아랍에 대한 선입견이나 이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혐오란 무엇인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본에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혐오, 담론을 유포하고 있는 집단이 있죠. 예. 제특이라고도 하고요. 넷우익이라고도 하는데요. 제특은 제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조선인들이 하는 일도 없이 일본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겠다라는 뜻으로 모인 시민 그룹입니다. 글쎄요. 우리 제일동포들이 그런 혜택을 입은 적이 있었는지 의문인데요. 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본인들 중에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생활고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다 조선놈들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조선인들에게 특권을 주면서 왜 일본인들의 세금을 다 조선인들에게 갖다 바치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예. 이런 제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의 줄임말이 제특이고요.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장이 인터넷입니다. 해서 넷우익, 인터넷 우익이라는 뜻이죠. 이 넷우익이 일본의 이른바 극우 세력들을 결집하는 발판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한국과 한국인, 북한을 포함한 조선과 조선인에 대한 혐오를 바탕으로 해서 일본의 그 극우 세력들을 결집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뭐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참 감당하기 힘듭니다. 조생징이란 말은 물론이고요. 쫑코란 말을 쓰는데 쫑코는 팔푼이 또는 뭐 어리버리한 놈 이런 뜻이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일본 여성들을 강간하는 놈들은 다 조선 놈들이다. 얘기하는 게 일수고요. 예. 김치 냄새, 마늘 냄새를 둘러싸고 온갖 혐오의 언어들을 남발하는 자들도 이들입니다. 그 특정 지역에 고향을 둔 분들을 뭐 홍어 이렇게 말하는 놈들하고 의식 체계가 똑같네요.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되게 그 혐오로 먹고 사는 자들의 언어 활동을 보면은 뭐 크게 다른 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특에 속한 사람들의 말을 잠깐만 들어보면 이랬습니다. 바퀴벌레 조선인을 일본에서 쫓아내라. 짱깨들을 도쿄만에 쳐넣어라. 어이 거기 불령선인 일본에서 꺼져. 죽어버려. 날카로운 목소리로 절규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거리를 천천히 행진하는 넷우익의 카리스마가 바로 이 사진 속 다카다의 미래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제특을 처음 만든 다카다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선인을 바퀴벌레로 비유하고 중국인들에 대해서도 수많은 혐오를 퍼뜨리는데요. 짱깨들을 도쿄 앞바다에 쳐넣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식민지 시대 때 조선인들을 불령선인이라고 했잖아요. 예. 후테이 센진이라고 해서 아주 비하하는 말을 썼었는데 이 불령선인들 다 일본에서 꺼지라고 얘기합니다. 얼마 전 그 뉴스를 봤더니 지하철 안에서 외국인을 보고서 노인이 한국에서 꺼지라고 했다 그러죠. 니들이 한국에서 해준 게 뭐냐? 왜 우리에게 빌부터 사느냐? 말했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은 사실 그 기원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책 야스다 고이치라는 그 기자 출신이면서 어떤 노동 운동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논픽션도 쓰고 하는 사람인데 대단히 그 일본의 이런 우익 세력들 특히 제특 활동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은 왜 조선인들을 죽여버리자고 하는지, 왜 조선인들을 그렇게 비하하고 혐오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어떤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일본인이 빈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노숙자가 되거나 자살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매년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코리아는 외국 국적이면서도 우선적으로 생활보호지원금을 받고는 일본에 대해 비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빈곤을 이유로 제일코리안이 자살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어요. 특권을 향유하면서 차별 반대 운동이나 전쟁 범죄 추궁 같은 사실 무근의 반일 활동을 하는 제일코리안이야말로 일본의 적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그 넷우익에 속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인 것 같습니다. 조선인들이 특권을 누리면서 일본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거죠. 뭐 이런 얘기 낯설지가 않죠. 지금 진행 중인 난민을 둘러싼 논쟁을 봐도 예멘 난민들에게 돈을 100만이 넘게 주느니 어쩌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한국의 국민들도 생활보호자로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들에게 우리의 세금을 쓰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 종교적 혐오를 넘어서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런 극우 언어에 편승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 해결책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겠지만은 빈부격차가 줄고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확보되고 하면서 상식적인 담론들이 유통될 때 바로 이런 극우적인 성향의 혐오 담론도 조금씩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 저자는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참 불편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비칠까가 우리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때가 많잖아요. 예. 그런데 일본인의 상당수 세력들에게 같은 조선인인 우리 민족들이 저런 평가와 저런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느낌일지, 같은 한국인으로서 어떤 느낌일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람이란 각자 개별성을 지니고 있어서 다양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의 집단으로 어떤 한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인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인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뭐 특정 종교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집단적으로 그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그 사람들의 특징들을 획일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내셔널리즘의 발흥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리고 극우 세력들은 이런 자들을 어떻게 이용할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겠죠. 당연한 말씀이지만 예. 관련해서 기무라 마스히로라는 사람이 쓴 글의 한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 제 특회는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상대방을 저열하게 욕하고 배제하는 운동 방식 때문에 우익들에게서도 품위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와라비 씨의 칼데론 씨 가족에 대한 항의 시위만 해도 약자를 괴롭히는 행동이므로 도저히 찬성할 수 없다. 우익은 약자를 괴롭히지 않는다. 그러나 이마저도 매스컴이 많이 모인 곳에서나 펼치는 퍼포먼스 전술에 불과하다. 이런 표층적인 감정론에 휩쓸리는 것만큼 우스꽝스러운 일도 없다. 그들이 등장한 배경에는 불안정 고용이 급증해 세상이 어지러워지면서 해소할 길이 없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가진 젊은이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사실이 있다. 그런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배출할 곳을 찾아 약자를 공격하는 것은 아닐까. 네, 이 부분은 좀 주목할 만합니다. 예. 사회에 불만이 많이 쌓인 사회적 약자층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증오들을 자신들이 발견한 새로운 약자들에게 그대로 투사한다는 얘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난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난민을 둘러싼 논란들은 사실은 우리 사회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내부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래전에 조선인 학교를 재특회에서 갑작스럽게 쳐들어와서 소란을 부린 적이 있었죠. 예. 이른바 재특들의 퍼포먼스라고 하는데요. 재특회 회원들이 조선학교에 와서 확성기를 들고 어떤 말을 했는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조선학교 이런 건 부셔버려. 우리는 다른 단체들처럼 만만하게 당하지 않아. 일본에 살게 해주고 있잖아. 너희는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돼. 뭐 이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좀 더 보면 이렇습니다. 조선인은 우리 선조의 토지를 빼앗았다. 여기는 일본 여자를 강간하고 빼앗은 땅이다. 김치 냄새가 난다. 조선인은 똥이나 먹어라. 뭐 이런 식입니다. 같은 조선인으로서 이 목소리를 듣는 저나 우리 김 PD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실지 제가 착잡합니다. 이게 이 혐오와 증오의 기원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예. 그럴 여유는 없고요.
사회적으로 그들보다 더 약한 것처럼 보이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미립국자의 후에 반난민 상태에 있는 조선인들을 향한 혐오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다양성이나 이런 문제들은 또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바로 우리가 일본에서 혐오와 증오의 대상이라는 것 한번 깊이 역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뿐만이 아니고 이 책 곳곳에서 제가 읽어드리기 딱할 정도로 참 듣기 힘든 말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책들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한국인은 좀 덜하다 하지만 북한인들에 대해서는 또 더 말할 것도 없죠. 뭐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일본의 한류 영풍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요ን사마 이런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걸 또 이 사람들은 못 견뎌요. 일본을 문화적으로 지배하라는 음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이런 드라마나 이 노래들을 틀어내는 방송사를 공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작가 들뿌리란 소설을 쓴 오오카 쇼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대단히 양심적인 작가로 알려져 있죠. 이 사람이 어제 소개해드린 이준우 사건을 보고 이준우를 변호하자 극우 세력들이 이 작가를 두고 조선인의 개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없지 않습니다. 또 상식적인 일본인들이 왜 없겠습니까? 어쩌면 다수인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런 그 양심적이고 상식적인 일본인을 우리가 보면서 동시에 우리 내부에서도 저런 혐오의 발언들, 증오의 발언들을 넘어설 수 있는 양심적이고 상식적인 시민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일코리안의 범죄에 대해서 정말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는 더러운 소리를 내뱉는 어떤 넷 우익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 난민들을 혐오하는 그 말과 얼마나 다른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일코리안은 범죄만 일으키는 짐승 같은 제일코리안과 그것을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제일코리안, 이 두 부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본은 이제 인식해야 합니다. 제일코리안이라는 존재 자체가 일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면 국민 보호를 제1의 목표로 하는 국가는 그들을 배제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불량 선인이 활보하는 제일코리안 사회에 자정을 요구해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은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다르지 않네요. 네, 다르지 않을 겁니다. 짐승 같은 제일코리안부터 시작해서 이들이 우리를 문화적으로 점령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일본의 제일코리안, 제일조선인이 대략 50만에서 60만을 헤아린다고 합니다. 일본 인구가 1억 3천 정도가 되죠. 그런데 이런 그 소수자들 두고 불안들을 유포하면서 자신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풀어나가고요. 그걸 또 극우 세력들이 악용하는 방향으로 흐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발 부탁하건대 균형 잡힌 비판은 얼마든지 정말 가능합니다. 누구나 일리는 있을 수가 있죠. 예. 적어도 이런 혐오와 증오, 몰이의 바탕을 둔 이런 혐오와 증오의 언어들은 정말 삼가야 할 줄 압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일본의 그 제특회, 그 넷 우익들의 언어는 깊이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야스다 고이치의 거리로 나온 넷 우익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참 일본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우리 안에 그런 넷 우익들이 살아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베들 다 뭐 치를 떨지 않겠습니까? 예. 일베들이 폭식 투쟁하면서 내뱉었던 말들, 뭐 시체 장사꾼 같은 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뭐 오뎅 이런 말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일베 게시판에 떠도는 말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난민을 둘러싼 논쟁에서 정말 근거 없는 가짜 뉴스들을 정말 아무런 이해도 없이 퍼뜨리는 그 혐오 언어들과 그 차이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아랍 문학의 우뚝한 봉우리인 가산 카나파니의 소설집 불볕 속의 사람들을 골랐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표제작인 불볕 속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소설을 번역하신 분이 바로 김종철 선생님입니다. 녹색 평론 발행인 말씀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김종철 선생님이 신문사에 쫓겨나고 살기가 어려웠을 때 이런저런 책들을 많이 번역하시잖아요. 예. 그중에 우리가 좀 알만한 게 말콤 X가 있고요. 그리고 천지연 씨와 함께 번역한 이 불볕 속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미 80년대 번역이 나와서 96년도에 재판이 나왔는데 지금 구해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팔레스타인 문학, 나아가 아랍 문학의 한 진경을 보는 중요한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번역자인 김종철 선생님이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아랍에 대해서 또는 무슬림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그 문화나 역사를 좀 깊이 있게 알면은 편견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서 이 아랍 문학 작품, 팔레스타인 문학 작품 하나 골랐습니다. 예. 먼저 역자인 김종철 선생님이 옮기니의 말에서 적어놓은 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아랍과 이스라엘의 대립과 갈등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갖거나 이해하려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중동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이도 아주 드물다. 게다가 서방 언론이 한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에 치우치는 보도와 논평을 일삼아오고 국내 언론도 그것을 베끼다시피 해왔기 때문에 독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아랍을 경멸하고 이스라엘 쪽에 대의가 있는 듯이 여기게 되었다. 네, 이렇게 씁니다. 지금도 크게 사정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브리핑 시간에 한 2달 전인가요? 이슬람 문화를 일주일 동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 이일 선생이나 정수일 선생을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들 빼고 나면은 그렇게 중동을 연구하는 사람들, 아랍을 연구하는 사람들 또는 이슬람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아랍 문명 또는 이슬람 문명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가 쌓였던 것 같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도 말이죠. 또 뭐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 가산 카나파니의 소설 불볕 속의 사람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폭격 그 전화를 피해서 머나먼 길 수천만 마일을 통과해 쿠웨이트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미립국을 떠나는 3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이 아부가이스라는 농부 그리고 아사드 그리고 마르완이라는 16살 먹은 소년이 그들입니다.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가자지구 쪽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 쿠웨이트까지 가는 과정은 그야말로 지옥의 길입니다. 요르단을 지나서 이라크를 지나야 되고요. 이라크에서 배를 타고 바그다드로 가야 되고요. 바그다드에서 해변을 따라 쭉 또 바스라라는 곳까지 가야 되고 거기에서 쿠웨이트 국경을 넘어야 됩니다. 근데 흔히 그렇듯이 국경을 넘으려면은 브로커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브로커들이 흥정을 하죠.
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 흥정 과정을 쭉 보여주는데 이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어렵게 야불 카이주란이라는 트럭 운전사, 이 사람도 역시 팔레스타인 사람입니다만은 트럭 운전사가 모는 트럭을 얻어 타게 됩니다. 물론 돈을 들이고 말이죠. 근데 이 트럭 운전사도 비참한 기억을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국을 위한 전쟁,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인으로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다가 자신의 남성을 잃은 참담한 사람입니다. 남성성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소설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그 트럭을 얻어 타는데 트럭도 트럭이 아니고 물탱크를 운반하는 트럭입니다. 그러니까 트럭을 타고 가는데 트럭 앞좌석에 앉는 게 아니고 물탱크를 타고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8월의 살인적인 더위에 공기 한 방울 스며들지 않는 그 물탱크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분을 넘기기가 쉽지 않겠죠. 예. 그런 트럭을 타고 갑니다. 그 일부분 보겠습니다. 밤처럼 새까만 하나의 작은 세계인 트럭은 양철 조각 위에서 끓는 커다란 기름방울처럼 사막을 뚫고 지나갔다. 둥글고 이글거리고 눈이 부시게 밝은 태양은 그들의 머리 위에 높이 걸려 있었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더 이상 땀을 닦으려고 들지 않았다. 아사드는 셔츠를 머리 위에 덮고 다리를 꺾고 앉아서 아무런 저항도 없이 태양이 자신을 곱게 내버려 두었다. 마르와는 머리를 아부카이스의 어깨에 기대고 눈을 감았다. 아부카이스는 무성한 회색 콧수염 밑의 입술을 굳게 다물고 길을 바라보았다. 네 사람 중에 그 누구도 더 이상 말을 하려 들지 않았다. 애를 쓰느라 기진맥진해졌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각자가 자기 생각에 빨려 들어갔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 거대한 트럭은 새로운 미지의 운명을 향해 커다란 문을 밀어젖히듯이 그들의 꿈, 가족, 희망과 포부, 공군과 절망, 힘과 나약함, 과거와 미래와 함께 그들을 길 위로 실어나르고 있었다. 모든 눈은 보이지 않는 실로 묶인 듯이 그 문의 표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네, 이라크를 지나서 쿠웨이트 국경으로 나아가는 트럭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예. 사막을 달릴 때는 트럭을 앞좌석에 타고 가지만 검문소가 가까워지면은 물탱크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야말로 그 속은 끓는 지옥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이 지옥과도 같은 물탱크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두고 트럭 운전사가 이제 그 검문소에서 허락을 받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검문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검문소 안에서 관리들이 트럭 운전사를 보고서 농담 따먹기를 합니다. 농담의 내용이 뭐냐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너 고자지, 너 어떻게 밤일을 해, 뭐 이런 식입니다. 이 짧게 농담하는 동안에 물탱크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게 죽어갑니다. 이 검문소에 있던 세 관리가 트럭 운전사를 상대로 농담을 하는 사이에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고국을 떠나야 했던 난민인 이 세 사람은 흔적도 없이 목숨을 거두는 거죠. 이 소설은 그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겪어야 했던 그 지옥 같은 고통을 그리고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몇몇 사람들, 특히 여기 등장하는 검문소의 세 관리의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농담의 시간이 이 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거죠. 이 점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물탱크로 돌아옵니다. 운전사는 뭐 세 사람이 죽었을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겠죠. 그 물탱크를 들여다보는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예. 아불카이주라는 이 아불카이주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럭 운전사입니다. 아불카이주란은 아무도 자기를 보고 있지 않는지 확인하려고 몇 분 동안 트럭 곁에 서 있다가 탱크 뒤로 기어 올라갔다. 탱크는 차갑고 축축했다. 그가 구부러진 철제 손잡이를 천천히 돌리고 무쇠 원판을 끌어올리자 원판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는 두 팔로 몸을 지탱하면서 안으로 가볍게 미끄러져 내려갔다. 첫 번째 시체는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는 시체를 어깨에 얹었다. 그가 우선 구멍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시체의 다리를 잡아 위로 던지자 시체가 탱크의 가장자리를 미끄러져 내려가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들리더니 모래에 부딪히는 털썩 소리가 났다. 그는 다른 시체의 두 손을 쇠 받침대에서 떼는데 크게 애를 먹었다. 그러나 그는 손을 떼고 나서 시체의 다리를 잡아 구멍으로 끌어당겨 꼿꼿하게 굳은 시체를 어깨너머로 던졌다. 그는 시체가 땅을 치는 소리를 들었다.
세 번째 시체는 두 동리의 것보다 쉬웠다. 그는 탱크에서 뛰어나와 천천히 뚜껑을 닫은 뒤에 사다리를 타고 땅바닥으로 내려갔다. 어디에나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는 어둠 덕분에 시체의 얼굴들을 보지 않아도 되리라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시체의 발을 잡고 하나씩 끌어다 길 끝에 버렸다. 시의 청소차들은 보통 여기서 쓰레기를 버리려고 멈추니까 아침에 오는 첫 번째 운전사가 시체들을 쉽사리 발견할 것이다. 네, 이렇게 씁니다. 검문소의 세 관리가 트럭 운전사와 농담을 하는 사이에 이 세 사람은 차가운 시체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트럭 운전사는 이 시체를 버리기로 작정을 하죠. 예, 어쩌겠습니까?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미립국을 시도하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형상이 정말 잘 그려진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도 슬퍼하지도 않고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애도도 없고 말이죠. 아니, 참 이게 지옥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난민들에게 어떤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정말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비난과 혐오의 말을 퍼붓는 사례를 지금 우리가 역력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서. 물론 여러 가지 절차를 분명히 밟아야 되겠지만은 그런 최소한의 관용이 없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과연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저로서는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좀 아찔합니다. 그러니까 이 트럭 운전사도 자신과 고통을 함께하는 동포라는 감각이 얼마나 자신을 아프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보겠습니다. 그 생각은 그의 마음으로부터 미끄러져 내려 혀로 굴러갔다. 왜 그들은 탱크 벽을 두드리지 않았을까? 그는 다시 곧바로 돌아섰으나 쓰러질까봐 겁이 나서 운전석으로 올라가 운전대에 머리를 기댔다. 왜 당신들은 탱크 벽을 두드리지 않았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소? 왜? 사막은 갑자기 메아리를 되돌려 보내기 시작했다. 왜 당신들은 탱크 벽을 두드리지 않았소? 왜 탱크 벽을 탕탕 치지 않았느냐 말이요. 왜? 네,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탱크는 물탱크를 얘기하겠죠? 물론 트럭 운전사가 너무나 스스로도 고통스러운 나머지 물탱크의 벽을 두드리지 않았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설령 탱크의 벽을 두드렸다고 한들 과연 누가 그 소리를 들어주었을까? 누가 그들에게 응답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지옥의 시간을 지나서 먼 길을 떠나 그것도 많은 사람도 아니죠. 소수의 사람들이 제주도에 와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타전하는 소리에 우리가 과연 귀를 기울일 수 있을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가산 카나파니라는 팔레스타인의 저항운동가이자 그리고 뛰어난 작가이기도 합니다. 혁명투사이기도 하고요. 작가의 이력을 떠올리다 보면은 식민지 시대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던 여러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 역시 우리 조선인들과 함께 여러 곳에서 만주에서 시베리아에서 일본에서 또는 남태평양에서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이 소설의 비유를 빌자면은 탱크를 두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누군가는 거기에 호응했을 테고요. 또 아니면 호응이 없었을 때는 그 머나먼 낯선 곳에서 목숨을 거뒀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조금만 돌이켜보면은 이들의 이야기가 낯설지 않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들은 다르다. 또 이렇게 반론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오래된 미래란 말을 쓰듯이 우리의 미래는 늘 인간의 삶을 참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세계 여러 곳에 살고 있는 인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 이런 식으로 유지될 거라는 건 누가 보장합니까? 그리고 항상 우리는 자연재해든 또는 전쟁을 비롯한 인재든 재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할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저도 교수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과거 우리 국민 모두가 난민이었을 때 그때 이 기도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 그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언젠가 우리가 겪었던 일이기도 할 테고요. 또 언젠가 앞으로 우리가 겪을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조금 더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 갓산 카나파니의 붓뼈 속의 사람들 읽으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혐오를 둘러싼 논의라고까지 해야 할까요?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들의 남성 혐오, 난민들에 대한 혐오. 또 그 전에 남성들도 여성 혐오했었어요. 그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합니다만은 네. 혐오를 둘러싼 논쟁이랄까? 얘기들이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아주 저명한 정치 철학자이자 법 철학자, 윤리학자, 그리고 여성학자이기도 한 페미니스트이기도 한 마사 너스바움의 혐오와 수치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혐오와 수치심. 네. 오래전에 마사 너스바움의 책은 2권쯤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시적 정의라는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감정의 격동에 관한 얘기도 했던 듯합니다. 네, 이 책을 보면은 혐오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수치심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혐오나 수치심은 감정의 영역일 수가 있죠. 저자에 따르면 감정도 하나의 신념의 집합체로서 어떤 공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혐오와 수치심만은 모든 공적 판단의 근거로서 배제돼야 한다는 게 이 사람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혐오와 수치심은 인간의 근원적인 나약함을 숨기려는 욕구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타자를 배척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약자를 파괴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는 강자들만의 부당한 논리로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는 게 이 저자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예. 700페이지 가까운 이 책을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제 능력이 미치지도 못합니다만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조금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혐오와 수치심에서 인용하고 있는 아돌프 히틀러의 나의 투쟁의 한 구절 잠깐 보겠습니다. 예. 어떤 형식이든 특히 문화생활의 형식에서 불결하거나 파렴치한 일이 일어났다면 적어도 거기에 유대인이 관련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던가. 이러한 종기를 조심스레 절기하자마자 사람들은 썩어가는 시체 속의 구더기처럼 돌연히 비친 빛에 눈이 부신 듯이 끔벅거리고 있는 유대인들을 종종 발견했던 것이다. 아돌프 히틀러를 중심으로 한 이 나치 체제가 유대인에 대한 혐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혐오, 이른바 유색인종에 대한 혐오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역사를 무시무시한 이 파괴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사유의 그 기초에 이런 혐오라는 감정이
대대적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히틀러가 바라봤던 유대인을 만약에 우리가 요즘 어떤 대상을 집어넣어 보면은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여성을 둘러싼 혐오가 오랫동안 인류의 남성 지배적 질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건 다 알려진 바와 같죠. 이 책에서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혐오에 대해서 혐오로 맞선다면은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혐오가 지배하는 사회, 혐오가 우리의 심성을 황폐하게 하는 사회는 그야말로 방향성을 상실한 사회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마사 누스바움이 힘주어 강조하는 것은 혐오가 지배적일 때 그 사회는 특정 집단에 의해서 아주 왜곡된 방향으로 흘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역사 속에서 혐오가 특정 집단과 사람들을 배척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강력한 무기로 이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혐오를 더욱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정 집단이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기 위한 사회적 무기로서 이 혐오라는 것을 사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유대인, 여성, 동성애자, 불가초 청민, 그리고 하층 계급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어떤 오물로 설정함으로써 자신들의 완벽함을 증명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력적인 국면들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이런 예들은 이루해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책에서 마사 누스바움은 그야말로 서사적 상상력을 대대적으로 동원해서 우리 인류가 혐오에 의해서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지나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혐오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됐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힌두 교도들이 이슬람 교도들에 대한 폭력을 부추기기에 혐오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그 사례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혐오에 관한 이러한 모든 영역이 함께 나타났는데 여기에 민족적 순수성에 대한 불안한 이미지까지 결합되었다. 힌두 민족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순수함과 오염이라는 사고를 수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슬람 교도들을 자신들 민족의 육체를 더럽히는 외부자로 묘사했다. 순수함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 사고는 일관되게 육체적 형태를 띠는데 이슬람 교도 남성과 여성은 그들이 지닌 신체 번식력 때문에 순수한 힌두교도 남성의 통제력을 위협하는 성욕 과잉의 동물적 존재로 그려진다. 폭동 중에 배포된 선전물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듯 이러한 성적 이미지를 퍼뜨렸으며 불이나 금속물로 이슬람교도 남성과 여성의 성적 부위를 유린함으로써 그들의 육체에 보복한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 이러한 고문들은 여성의 신체를 대상으로 자행되었는데 집단으로 여성을 강간했으며 커다란 금속물을 질 속에 집어넣기도 했고 산채로 불태우기도 했다. 차마 다 읽기가 민망스러울 정도인데요. 힌두교 민족주의자들이 이슬람 교도들에 대한 그 폭력을 선동하기 위해서 어떤 혐오를 악용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이 책만 봐도 적지 않습니다. 아주 많은데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수치심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수치심은 낙인 찍기라는 말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직자라는 이름을 달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수치스러운 일인지 아는가. 외출할 때 나는 완전 열등감에 사로잡혀 시선을 아래로 내리고 다닌다. 길을 걸을 때 나는 스스로 보통 사람들의 발 뒤꿈치에도 못 미치며 모든 사람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느낀다. 나는 본능적으로 사람 만나기를 기피한다. 이 고프먼의 스티그마에서 재인용한 구절인데요. 이처럼 혐오와 수치심은 인간성 자체를 파괴하는 지점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경우 폭력적인 학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마사 누스바움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혐오와 수치심이 힘을 띠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이유는 각각의 인간들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고 취약한 인간인 점을 인정하면은 이 혐오와 수치심으로 빠져들지 않는다는 판단 같아요. 하면서 이 책의 역자 조계원 선생이 이 부분 관련해서 정확하게 기술해놓은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 우리는 왜 수치심과 혐오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가?
마사 누스바움은 이 답을 우리 모두가 너무나 불완전하고 취약한 인간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데서 찾는다. 자신의 감정과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너무나 약하고 다른 사람의 이해와 관심을 필요로 하는 존재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을 존중한다는 것은 누구나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취약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또한 품위 있는 사회란 이러한 인간성을 부정하지 않고 개인이 지닌 역량이 발현될 수 있도록 촉진적 환경을 제공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네, 이 부분에 마사 누스바움의 사상이 응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인간은 유한하고요. 또 불확실한 존재입니다. 예컨대 장애인을 예를 들 경우에 우리가 비장애인이라고 또는 정상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장애인을 혐오하고 비하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불확실한 조건 속에서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또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을 비하하고 혐오했다면은 또는 수치심을 안겨줬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그 처지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우리가 모두 유한하며 나약하고 불확실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이 혐오와 수치심의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르시시즘에 빠진 완벽함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흔히 이런 유한성이나 불확실성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타자들에게 이 혐오와 수치 언어들을 남발한다는 게 마사 누스바움의 생각입니다. 끝으로 이 책이 한국 사회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 사회가 공격성이 아주 강한 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분노와 혐오는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분노는 정당하지 않은 사회적 구조, 부당함에 대한 저항의 에너지원이라면은 혐오는 누구를 짓밟음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아주 저열한 태도죠. 예. 그러니까 이 공격성이 정의롭지 못한 사회 구조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주로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이나 자신보다 약한 대상에 대한 멸시와 폭력 형태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게 혐오와 수치심을 유발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를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유약성 그리고 한계성, 불확실성을 인정하면서 누구나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이나 경쟁 자체를 할 수 없는 사람도 적절한 삶의 기회를 얻고 존중받는 사회, 가난, 장애, 성적 취약 때문에 수치심을 겪지 않는 사회에서만 개인이 지닌 공격성, 혐오와 수치심의 언어들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절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할 때는 혐오와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런 언어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거고요. 예. 그런 사회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건강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간의 취약함을 이해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분노하되 자신도 그럴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스스로 경계한다는 뜻이라는 역자의 또 다른 말도 우리가 헤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책에 대해서 김영란 선생의 추천사가 뒤에 달려 있습니다. 예. 김영란 선생의 그 추천사의 일부를 보면 이렇습니다. 혐오와 수치심은 분노나 두려움과는 다르다. 혐오는 자신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거부의 표현이고 혐오의 대상은 오염물질을 여겨지므로 사라져버리길 원하는 것이 된다. 오염이 일으키는 존재의 제거라는 도취된 환상 속에서 공격성과 혐오가 드러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유대인, 여성, 동성애자, 하층 계급 사람들이 모두 혐오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이런 혐오를 근거로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처럼 혐오는 경계를 만들어내므로 악한 사람들을 혐오스럽다고 보면서 손쉽게 우리 자신과 그들을 분리시킬 수 있다. 나치즘을 우리의 현재와는 전혀 닮지 않은 혐오스러운 괴물들이라고 치부해버리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악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수 없고 우리 사회에 비슷한 현상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책은 수많은 소설들, 시들을 인용하면서 정말 흥미진진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런 혐오와 수치심이 횡행하고 있는 사회에서 진득하게 이런 책을 읽으면서 깊이 좀 사유하는 능력도 함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참, 우리 사회의 그 혐오를 양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긍심이 없는 자들이에요. 자기를 혐오하니까 남을 혐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확합니다. 자기 존중감이라 그러죠. 자기 존중감이 없는 사람들이 혐오에 기댈 때가 많죠. 역사적으로도 그래 왔다고 이 마사누스밤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이라는 부제에 걸맞게 혐오와 수치심은 다른 사람의 인간다움을 파괴할 뿐만 아니고 동시에 자신의 인간다움도 파괴한다는 것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또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지를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시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시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네. 이 시간에 남북주민보고서를 비롯해서 두 권의 시집을 소개해드린 하정우 선생의 시집 국경 없는 농장에서 몇 편 골랐습니다. 요즘 농어촌에 가보면은 일손이 없어서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어떤 분도 밤 농사를 짓는데요. 밤을 수확할 철이 되면은 밤을 주울 사람이 없어서 다 서울까지 와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소개하는 인력 소개 사무소에서 노동자들을 구한다고 해요. 근데 여기 우리 하정호 시인은 강화도에 살면서 이런저런 그 농사일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농장에서 만난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의 풍경들을 이 시집에 오롯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시편을 읽어도 좋은데 공통되는 것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얼마나 차별하고 얼마나 멸시하는지 그게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 소통을 위해 애쓰는 아름다운 분들도 없진 않지만 대부분의 주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폄하, 멸시, 냉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편만 읽어보겠습니다. 예. 비닐하우스 숙소에 비오는 밤이라는 작품입니다. 네팔 여자 사즈나 씨가 봉급을 더 주는 공장에 취직한다면서 몰래 떠난 야밤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 여자 윅제까 씨와 미얀마 여자 수미야트 씨는 빗소리를 들으며 누워 있었다. 한국의 비가 내내 오는 장마철이었다. 비닐하우스 숙소에 지붕으로 덮인 보온 덮개에 비가 쏟아지면서 요란한 소리를 냈다. 캄보디아도 미얀마도 지금은 우기. 윅제까 씨는 볏짚 지붕을 타고 처마 끝에 떨어지던 빗방울에 손을 내밀던 나를 떠올렸고 수미야트 씨는 바나나 나무 껍질 지붕 틈으로 새던 빗물을 그릇에 받던 나를 떠올렸다. 이렇게 비오는 야밤에 고국이 다른 두 여자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각자 시름에 잠겼다. 왜 타국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지. 네팔 여자 사즈나 씨가 농장 일이 힘겨울 때면 고향의 고산에 쌓인 흰 눈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온몸에 기운이 나겠다던 말이 상기되어서 캄보디아 여자 윅제까 씨와 미얀마 여자 수미야트 씨는 고향의 밀림에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볼 수 있다면 온몸에 기운이 나겠다는 말을 하려고 서로를 향해 돌아 누웠다. 비닐하우스 숙소 밖 멀리서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울었다. 네, 이런 시입니다. 네팔에서 온 사즈나라는 여성과 캄보디아에서 온 윅제까라는 여성, 그리고 미얀마에서 온 수미야트라는 여성이 비오는 밤에 노동에 지쳐서 고향을 생각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런 시를 읽다 보면은 남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예컨대 파독 간호부들이나 파독 광부들이 먼저 떠오르죠. 그리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하와이나 쿠바, 남미로 이민 가서 애니깽 농장에서 일했던 우리 조상들도 떠오릅니다. 개 사육장이라는 시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가방 공장 다니다가 개 사육장에서 일한 지 3년. 위레약 씨는 캄보디아 농촌을 떠나고 싶어 한국 공장에 취업했다가 그만두는 바람에 불법 체류자가 되어 농촌으로 숨어들었다. 더 이상 갈 데 없는 자들이 마지막 찾아드는 곳이 농촌이란 건 잘 사는 한국이나 못 사는 캄보디아나 비슷하다고 위레약 씨는 생각했다. 도시에서 도금 공장 하다가 말아먹고 농촌에서 개 사육장을 임대에 열었다는 사장의 신세 타령을 들을 때면 개들이 개밥 그릇에 채워지는 사료를 늘 최후의 식사로 알고 지저대어도 몇 달치 봉급을 받지 못한 위레약 씨는 겨우 밥이나 주는 일자리나마 지키려고 입을 꾹 다물었다. 위레약 씨가 몹시 아파 사육장에 나오지 못한 날 사장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개들을 팔아치우고 사라졌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많은 사장님들께 미안합니다마는 이런 사장님들이 많다고 하죠. 이 개 사육장 운영하는 사장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온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고 월급도 주지 않고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개들을 팔아치우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한국인인 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 번쯤 더 되새겨 봐야 할 줄로 압니다. 예, 교수님. 자, 다음 작품 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시인데요. 2014년 4월부터 결혼 이민 비자 발급 기준을 강화해서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거나 현재 한국어 교육기관의 수업을 일정 시간 수료한 이에게만 입국을 허용한다고 하네요. 한국어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결혼한 외국인 아내를 집으로 데리고 올 수 없는 반인권 법규를 만들어 시행하는 국가가 바로 우리라고 합니다. 예. 예,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시간 읽어보겠습니다.
배나무 잎이 졌을 때 베트남에 가서 결혼식을 올리고 돌아온 중년 사내는 배나무에 꽃이 필 때 되었는데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아내를 무작정 기다리고 있었다. 남자와 여자가 마음이 맞아 함께 살기로 작정했는데 왜 한국어를 할 수 있어야 하는지 중년 사내는 이해하지 못했다. 다만 자신이 베트남어를 배우기가 어렵듯이 아내도 한국어를 배우기 어렵겠다는 것만 중년 사내는 이해했다. 배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하면 농사일에 너무나 바빠서 배나무에 잎이 진 이후에나 중년 사내가 아내를 만나러 베트남에 다녀올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내가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정도 걸릴지도 모른다며 스스로 다독였다. 그러니까 베트남에 가서 결혼식을 올리고 온 중년 사내가 아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내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한국어를 못하기 때문이라네요. 이게 과연 정당한지 이 시인은 이것이야말로 반인권적 법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뭐 거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 남성이나 여성이 해당 외국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함께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지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노릇이니까요. 한 편 더 보겠습니다. 예. 이 시인이 목욕탕을 자주 다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욕탕 시리즈가 있는데요. 그중에 욕객 읽어드리겠습니다. 욕객은 목욕하러 온 손님이란 뜻이죠. 여기서 어떤 청년을 만납니다. 외국인 노동자인 모양인데 그 청년을 만나서 목욕탕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청년에게 한 번도 무얼 하느냐고 묻지 않았다. 나는 시골에 살면서 매주 해질녘에 대중 목욕탕에 가기를 낙으로 삼은 뒤로 청년과는 욕객으로 마주치곤 했다. 청년이 먼저 눈웃음을 웃었고 나는 담례로 눈웃음을 웃었다. 청년도 늘 혼자 오고 나도 늘 혼자 와서 샤워기 아래서 나란히 땀을 씻었다. 나는 텃밭에서 일하다가 오지만 청년은 어디서 일하다가 오는지 알 수 없었다. 청년에게 한 번도 고향이 어디냐고 묻지도 않았다. 파키스탄인이든 우즈베키스탄인이든 이목구비로 가려볼 줄 모르는 내가 굳이 출신 국가를 알아야 할 이유가 없었다. 그저 같은 요일 같은 시각에 샤워기 아래서 나란히 땀을 씻지 않으면 소식이 궁금해지곤 했는데 청년이 여러 주 목욕을 걸은 어느 날 가축 분뇨 냄새나는 일복을 입은 채로 목욕탕에 들어와서 절박한 목소리로 사장님 못 봤어요? 물었다. 사장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나는 빤히 쳐다보기만 했는데 청년은 사색이 되어 돌아갔다. 구제역이 돈다더니 살처분한 축산농가 주인이 정신이 나가 사라졌나? 나는 목욕을 하는 둥 마는 둥 마치고 바깥으로 나왔다. 사방이 캄캄하였다. 네, 외국인 노동자 청년이 가축 농장에서 일했던 것 같죠? 그런데 목욕을 오다가 몇 주 동안 목욕을 걸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와서 사장님 못 봤다고 합니다. 뭐 뻔하죠. 사장님이 또 도망간 모양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이런 시나 소설들을 보면은 하나의 비공식적 역사 기록이란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정말 우리가 다민족 사회가 될 때 뭐 그러지 않으라는 법도 없으니까 19세기 말, 그러니까 1990년대, 2000년대 초반 우리 사회가 이러했다는 하나의 근거로 이 하정우 시인의 시집 국경원 농장이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참 못난 사람들입니다, 정말. 아, 이런 이야기 들으면 너무 아프고요. 인간이 또 미워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간의 개별성에 늘 초점을 맞춰야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떤 민족이나 국민 국가의 프레임에 갇혀서 또 문화나 종교 프레임에 갇혀서 그런 판단을 놓칠 수가 있죠. 개별적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시인의 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외국인이라는 이름만으로 냉대와 멸시와 혐오를 일상화하고 있지 않은지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또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는 것도 꼭 돌이켜 봐야 하고요. 미래 언젠가 우리가 그런 처지에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한 작품만 더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럴까요? 국경 없는 농장의 나날이라는 시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며칠 철야 작업한 레아카나 씨가 상추밭에 쓰러졌을 때 농장 사장은 레아카나 씨보다도 상추를 먼저 살펴보았다. 레아카나 씨는 봉급을 받아가고 상추는 매출을 올려준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힌 농장 사장에겐 너무나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다.
더운 나라 캄보디아에서 온 여자 레아카나 씨가 버티지 못할 정도로 후덥지근한 비닐하우스 안에서 한국인 노파들은 상추를 포장하면서 덤덤하게 바라보았다. 역시 더운 나라 캄보디아에서 같이 온 여자 미타 씨가 레아카나 씨를 부축하고 비닐하우스 밖으로 나와 나무 그늘 아래서 쉬는 동안 농장 사장은 나와보지도 않았다. 네, 이렇게 씁니다. 정말 쉬운 언어로, 일상적인 언어로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지, 한국인 사장들이 어떤 모습인지, 한국인들은 또 어떤 눈길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지, 이 다른이라는 말에 따옴표를 치겠습니다만, 예. 우리는 각자 다를 수밖에 없는데 한국인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들보다 낫다라는 근거 없는 우월감들이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한 것은 아닌지 또 생각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시라기보다는 에세이 같은, 또 에세이보다는 경문 같은 그런 느낌의 시들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교수님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